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170회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12.12에) 원주 아는 척이 돌아왔습니다. 복귀 날짜도 상징적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거의 한 저희가 휴식기를 선언한 게 한 8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만으로 한 3개월 된 거죠. 이제 12월 한 초중순이니까 사실 좀 쉬는 동안 이제 쉬었다고 할 수 있나? 사실 저희가 뭐 원주 아는 척은 휴식기였지만 또 다들 뭐 마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일상을 보내느라 현업에 또 종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딱히 뭐 이렇게 쉬었나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원주 아는 척을 좀 재정비하면서 저희 평소에 그래도 tumtum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복귀하면은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오늘을 준비해 왔다.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점. 어떻게 좀 뭐 쉬는 동안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원주 아는 척의 그동안을 좀 돌아보면서 반추해보면 좀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좀 뭐 있으세요? 이거 확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네. 원주 하는 척을 쉬니까 네. 원주 소식에 대해 네. 이게 예전만큼 자세히 보지 못하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원주 아는 척을 하느라 강제로라도 맞아요. 네. 이게 원주 소식을 좀 들여다보고 나름의 생각을 또 하고 이랬는데 뉴스를 안 보게 되더라. 원주 아는 척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주어지는 정보, 그다음에 어디선가 노출되는 정보로만 원주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이 뉴스를 챙겨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뉴스는 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더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이 뜨니까. 아니 외면하고 싶어도 그렇지. 길가에 현수막으로도 뭐. 네, 뭐 많이 뭐 내란 재판 이런 거 뭐 엄청 뜨잖아요. 근데 그쵸. 나도 막 지귀현 막 이진관 막 난리 나. 막 뭐 변호사들도 뭐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보기 싫어도 뜨잖아요. 그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주나 이런 강원도 정작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소식은 알고리즘에도 잘 안 걸린단 말이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SNS에서도 그냥 사실 생활 정보 수준, 뭐 이런 맛집, 뭐 핫플 생겼다더라 이런 것만 있지 사실 뭐 정치권 이런 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힘들더라 확실히.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소식을 접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그렇죠.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원주 아는 척이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원주. 그러니까 뭐 저희를 이렇게 시켜 세우자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겠더라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구태여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원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란 꽤 품이 드는 일일 것이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실감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휴식을 밝혔던 초반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그래 이렇게 조금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잘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이게 조금씩 기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언제 다시 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다시 해? 이게 그 속에 있는 한이가 이제 슬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게 좀 담겨 있는 듯한 뉘앙스로. 그냥 내쳐 쉬네. 뭐 그만두는 거야? 뭐야?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게 막 이런 약간 뉘앙스가 느껴지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쉬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참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들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특히 그 강원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 왔어. 우리 원주의 환경미화원 분이 또 멋진 발언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쇼츠로 이렇게 딱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조회수가 뭐 1,000만 회?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전국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 원주하는 척이 만들었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아주 그냥 질타를 하시는데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언제 돌아오냐 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한가해지거나 사실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더 이상 특히 이제 12월 안에도 복귀하지 못하면은 이거 진짜 내년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해서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복귀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로 나를 잡게 됐습니다. 이거 빌드업이 너무 기네 이게 앞에.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왜 이따가도 소개했지만 저희가 최근에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하기 전에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에 이걸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시작하니까 어찌저찌 굴러가더라고요. 또 이게 루틴이 맞춰져. 그러니까요. 결국 팟캐스트도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복귀할 때 아닌 것 같아. 또 여전히 너무 바쁜 것 같아. 해도 결국에는 그럼 영원히 못한다. 맞아요. 한번 복귀해서 강제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내 몸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게 뭐 구구절절 벌써 한 5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익숙하시죠?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동안 강원도 원주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쵸,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네. 타운홀 미팅도 있었고 뭐 축제가 특히 또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이다 보니까 네, 만두 축제, 뭐 이거 댄싱 카니발 이거 다 줄줄이 지나갔죠. 뭐 저 농업인의 날도 지나고 우리 최초로 이제 국가 기념식이 맞아요, 원주에서 맞아요. 열리기도 네. 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그리고 올 가을에는 반개리 은행나무가 물론 작년부터 약간 그런 기류가 있긴 했는데 진짜 올해는 전국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원주 시민들이 가기가 힘들어졌어. 네. 막 차가 무슨 1km 2km 이상 2km 이상 막 네. 이렇게 대기하고 뭐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반개리 은행나무 CCTV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게 있어요. 그 외에 원주 커뮤니티에 이렇게 실시간 정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가도 되나 이걸 확인할 때. 그래서 그걸로 항상 보다가 제가 한 2번 정도를 네. 직접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냥 가보자. 가보자. 그래도 이 가을인데 원주 사람이 그렇지. 반개리 은행나무 한 번 안 보면 명색이 내가 원주 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해에 한 번씩은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진짜 이제 국도 타다가 반개리 쪽으로 가는 진출입로부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원주 커뮤니티에는 가끔 그런 글도 올라와요. 차라리 한 5년 전이 그립다. 우리만 알던. 나만 아는 인디 밴드처럼 너무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안 돼. 이 박탈감, 허탈감,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주 씨도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유나 가수가 네. 또 한 번 더 이제 떠오르면서 새로 그때 유입된 분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저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네. 새로 유입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콘서트 예매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어렵고 가면은 또 뭔가 이런 차이가 느껴져요. 올드 팬과 이제 새로운 팬들 간의 어떤 묘한 긴장감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반개리 은행나무도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가 원주 사는데 이걸 못 가보네라는 생각. 뭐 내비게이션 찍으면 뭐 480명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기도 하고 팀앱 같은 거. 그래서 원주 사람이 갈 거면 차라리 일출 때. 완전 일찍. 아주 일찍.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쨌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니면 아마 못 볼 거다. 부지런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많은 일도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동안 뭐 이제 또 어떤 구상을 했냐면은 좀 개편을 하긴 해야겠다. 네네. 기존처럼 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또 지쳐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약속도 못 지키고 계속 미뤄지고 이럴 것 같아서 좀 방향을 하나 잡아본 게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주 1회 업로드 하겠다. 주 2회는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하나라도 잘 올리자. 1회. 알토란 같이 저희가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쉬기 직전 몇 회차가 조금 그렇게 이제 개편하긴 했었는데 사실 올해 들어 거의 다 맞아요. 제대로 못 올렸어요. 사실 두 편이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가지고 이럴 바야 그냥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올라가는 것으로 네네. 하겠다. 이번 주 복귀부터 쭉 저희가 그래도 방송 시간 좀 길게 잡을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차게 한 편에 딱 알차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꾸며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은 뭐 둘이서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게스트도 좀 많이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봐야겠다. 그동안은 너무 이제 우리끼리만 떠든 측면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팟캐스트만 올렸었는데 한동안 이제 저희 쇼폼이라든지 쇼츠 릴스라든지 클립 영상 이런 걸 잘 못 올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요거 확실하게 루틴 잡고 가겠다. 주 3회 업로드 가겠다. 거의 매일매일 뭔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그래도 주 1회로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빈 시간을 편집하는데 좀 더 할애할 수 있을 거다. 이 주 2회면은 막 기획하고 어쨌든 뭐 방송 찍고 이런 시간이 엄청 길어진단 말이죠. 근데 차라리 그 시간의 한 절반만은 편집하는데 더 써가지고 쇼츠나 클립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더 다듬어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니즈를 이게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게 어떤 분들은 원주와서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나 운전하면서 듣고 집안일하면서 듣는데 이거 뭐 좀 들으려 치면 뭐 1시간 돼서 끝나가지고 이거 한 2시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기냐. 1시간을 어떻게 하냐. 한 20분, 한 10분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래서
그냥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긴 거 한 편 찍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한 10분짜리 클립으로 이렇게 딱딱 나누고 그것도 길다 싶으면 1분짜리 또 쇼폼으로 해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겠다. 다양한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하여간 그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고요. 하여간 요점 그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네. 확실하게. 혹시나 하겠다. 뭐 네. 이렇게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뭐 주 2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늘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네. 한번 여러분들과 좀 논의를 해서 또 개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쉬는 동안 복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뉴스레터인데요. 네네. 바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매일 아침 뉴스 챙겨보기 힘듭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쉴 때는 맞아요. 원주한 척 하니까 그나마 챙겨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공감하는 마음에서 매일 아침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메일로 배달해드리는 뉴스레터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은 여러분 메일로 쏴드린다. 매일 아침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발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기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은 뉴스레터 구독하실 수 있다. 저희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7개만 꼽아요. 내일 그러니까요. 아침에. 딱 이것도 7개. 제법 양이 돼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7개가 너무 적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한 10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드는 입장에서는 힘든데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7개는 좀 아쉬우신가 싶기도 해서 저희가 뭐 피드백하는 그 링크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뭐 의견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지역 돌아가는 소식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뉴스레터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던데 원주하는 저게 좀 힘을 보태주시고 네. 싶으신 분들은 후원 창구도 열려 있다. 네, 지금 또 제 옆에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이제 정기 후원 가능하고요. 또 저희 하단 자막으로는 자율 구독료를 네네. 납부하실 수 있는 계좌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또 돌아온 김에 약간 이렇게 동기부여에 복귀 기념 뭔가 이렇게 힘을 응원의 힘을 좀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저에게 네네. 무척이나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네. 복귀했으니까. 사실 할 말이 더 많은데 너무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번 주 170회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 통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 통신. 원주 통신 한 주간 저희가 관심 있게 본 또는 주목해야 할 것 같은 이슈 2가지씩을 꼽아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2개, 구인 에디터가 2개를 이제 꼽았죠. 네네. 먼저 제가 꼽은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할게요. 역시 원주하는 척 복귀. 뭐 정치 얘기를 정치 시작해야죠. 우리가 시사 팟캐스트죠. 그럼요. 네. 지방선거가 오늘로 174일 남았습니다. 내년 6월 3일이에요. 6.3 지방선거인데 174일 남았다. 출마자 윤곽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타이밍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주목받는 단체장 선거들이 있죠. 특히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맞아요. 거. 지금 뭐 대통령까지 특정 하마평 이 후보를 언급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출마 선언도 슬슬 나오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경기지사 선거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고 맞아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강원도지사 선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근히 격전지잖아요. 네네. 여기가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때 민주당의 최문순 도지사가 3선을 할 정도로 또 이게 분위기 타면은 네네. 쭉쭉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여기만큼은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쵸. 당대표 네. 바뀌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만큼은 사수해야 사수를 된다.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판세가 재밌더라고요. 김진태 지사가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반대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그쵸. 할 수 있는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강원도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김진태 지사를 넣었죠. 국민의힘에는 네네. 김진태 지사를 넣고 민주당의 이광재 전 지사를 넣어봤어요. 그래, 아니. 네, 이광재 지사 뭐 어쨌든 계속 한마평 오르니까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광재 지사가 49대 39로 10% 포인트 차 리드한 걸로 나타서 양주택에서 야, 완전히 압승을 거둔다 이 김진태에게. 공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좀 꽤 큰 격차가 맞아요. 졌잖아요. 네. 이 완벽한 복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리드여가지고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어우. 이광재가 이렇게 경쟁력이 다시 한번 저력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역시 국정이 누가 운영하느냐에 그런가? 따라서 분위기가 이게 확 정세가 좋으면 또 네. 확 분위기 탄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전 지사의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은 여성 그리고 3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영서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 좀 민주당의 네. 지지 기반을 반영한 듯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한번 성별 보면은 김진태 대 이광재 봤을 때 남성은 44대 47로 오차 범위에서 이광재가 오차 범위라서 우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쵸. 말하면 오차 네. 범위 접전이고요. 근데 여성에서는 김진태 34, 이광재 51로 오. 큰 격차가 났습니다. 여성은 과반이 이광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뭐 김진태 지사의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된 그릇된 뭐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또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도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닐까 싶기도 근데 한데. 이건 솔직히 당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제 반국민의힘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게 이제 후보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에서 김진태 35, 이광재 51. 그리고 40대에서 김진태 21, 이광재 68. 68 거의 70% 나왔다. 역시 거의 호남에서 나올 만한 득표율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40대는 역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맞아요. 네. 원주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50대에서는 김진태 32, 이광재 63. 역시 4, 50대 견고합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60대에서는 김진태 45, 이광재 45. 오. 완전히 동률로 나왔고요. 70대 이상에서는 김진태 50, 이광재 39. 역시 고령층에서는 뭐 김진태 네. 선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대도 김진태 50, 아. 이광재 29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세대 간에서 보여지는 경향성들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 이거 같기는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18세부터 29세까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은. 네. 근데 김진태가 50이 나오고 이광재 29가 나왔다? 이광재 29면은 거의 리버스 40대인 거야. 40대가 김진태 20일 찍었는데 20대는 이광재 29 지지한다. 그렇죠. 20대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광재를 지지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너무 툭 튀잖아. 보세요. 30대만 해도 이광재 51 그리고 김진태 35인데 20대는 이광재 29, 김진태 50이다. 이 격차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 근데 한 세대 만에.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대선 때도 보긴 네. 했지만 이건 어쨌든 세대 전체의 통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성별이 같이 포함돼. 네. 근데 대선 때는 제가 그게 남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격차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은 조금 더 민주당의 지지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기억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이 응답에서만큼은 20대에서 이렇게 더 큰 격차가 나타나서 아니, 김진태를 좋아하나 20대가? 이거 50%나 나올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20대 남성, 20대 여성 이렇게까지 세부 지표는 나오지 않아서 맞아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네. 어쨌든 20대 상당수는 김진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30 초입에 접어들면서 이게 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추측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춘천권, 그러니까 영서 북부권으로 보면은 김진태 40, 이광재 48. 여기서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원주권에서 뭐 압도적이죠. 김진태 35, 이광재 56. 야 특히 이 원주권은 영서 남부이면서 또 이광재 전 지사의 고향이 평창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압도적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가 원주에서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여기서 안 뽑아주면 누가 뽑아줍니까? 그리고 그런데 영동권으로 가면은 김진태 43, 이광재 42. 오차 범위예요. 네.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보수 성향이 느껴지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광재가 상당히 선방한 거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영동권에서 김진태 우세가 다른 여론조사 보면 높게 나타나는데 이광재는 그래도 비비고 있다. 오차 범위까지. 역시 이광재인가. 이광재는 영동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네. 뭐 이런 겁니까? 자,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진보 성향에서는 김진태 15, 이광재 78 압도적으로. 네. 보수에서는 뭐 반대로 김진태 64, 이광재 30 이렇게 나오는데 중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도에서 김진태 37, 이광재 51이 나왔어요. 오. 중도에서 이광재 선호도가 의외로 괜찮다 지금. 그러니까 이광재가 사실 뭐 완전 뭐 진보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옛날에 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뭐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도 듣고 약간 이제 민주당 내 우파 아니냐, 친기업적인 성향 갖고 있지 친기업적인 성향이 않냐.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중도 우파 뭐 이런 포지션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무래도 중도층에게는 좀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광재 지사가 이제 김진태 이 지사랑 맞붙었을 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부 지표로 네네. 보더라도. 자, 그리고 또 다른 여권 유력 후보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넣어봤을 때 김진태 지사와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이때는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오. 김진태 44, 우상호 41,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이기 때문에 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부 지표로 보면 확실히 이광재보다는 좀 딸려. 이게 봐봐, 성별로 보자고요. 남성 김진태 49, 우상호 40. 뭐 이거는 뭐 그렇죠. 여성은 근데 김진태 40, 우상호 41. 박빙이에요, 여성에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어쨌든 여성인데 그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상호가. 네. 그런 것 같고 여담이지만 예전에 우상호도 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뭐 저기 세천여 NHK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선거 나오면 또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에서는 그래도 김진태 33, 우상호 50, 40대에서 김진태 28, 우상호 61, 50대에서 김진태 39, 우상호 50, 3, 4, 50대에서 뭐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60대에서 48대 40으로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60대 그래도 고령층 중에서 그래도 이광재 괜찮다. 네네. 내가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이런 지지층이 그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왜냐 아까 이광재는 60대에서 45, 45가 나왔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김진태 48, 우상호 40.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상호가 조금 김진태가 밀릴 수밖에 없다. 고령층의 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이광재는 그래도 강원도라는 이 그렇지. 색채가 있고 전 지사기도 하고. 네, 그래도 뭐 우리 강원도 대통령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강원도 큰 정치인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 예전에 제가 택시 탔을 때도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뭐였어? 새누리당이었나? 자유한국당이었나? 아무튼 그 지지자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막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 2018년 무렵이었나? 좀 그랬는데 막 뭐 이광재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총선 때였나? 아무튼 헷갈려. 아무튼 그럴 때였는데 뭐 그분이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다가 기사님하고 이광재 얘기 나오니까 이광재가 나오면 또 다르지 이러면서 막 찍어줄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강원도민한테 이제 이광재는 또 굉장히 특별한 존재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서 큰 인물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감정적인 어떤 가까움. 옛날 TK의 저기 김부겸 같은 그쵸. 그런 포지션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김진태 58, 우상호 24. 여기서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20대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김진태 53, 우상호 23. 그러니까 이광재보다 더 20대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는 대외적인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비춰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사로만 많이 나왔죠. 뭐 이런저런 추측들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상호 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수석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정부의 전면에 나서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정부 사람 아니야 이런 측면이 조금 더 이제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그런 의사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정권 지지율은 좋은데 강원도에서도. 그러니까 20대에서 이렇게 보이면 20대에서 네. 최근에 20대 정권 지지율이 얼마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게 좀 동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같이 연동돼서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20대는 왜 이재명 정부를 싫어합니까?
뭐 여러 가지. 아, 그래요? 이건 제가 20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렵더라. 요즘 어려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춘천권, 우상호 수석의 고향인 철원이 포함되어 있는 영서 북부 춘천권을 보면 김진태 41, 우상호 44. 여기서 벌려줘야 되는데 그쵸. 못 벌리고 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철원이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철원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되지는 못하는 모양새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원주권, 영서 남부권에서도 43대 43으로 박빙 동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원주 사람도 이거 잘 우상호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나 봐. 이거 이광재는 아까 56대 35 그러니까. 몰표를 줬는데 여기서 43대 43이 나왔고 영동으로 가면요. 김진태 48, 우상호 35 확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두 권역에서 이렇게 그렇죠. 격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광재는 영동권에서 그 43대 40이라는 아주 박빙을 만들어냈는데 우상호는 48대 35로 확 벌어져 버린다. 네네. 뒤쳐져 버린다라는 점. 이게 큰 차이인 거죠.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진보에서는 김진태 22, 우상호 70. 그 진보는 잘 흡수해요. 그리고 보수에서는 김진태 73, 우상호 18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로 가면은 김진태 38, 우상호 45. 앞서긴 합니다만은 이광재만큼 이렇게 현격하게 또 벌리지는 못하는 맞아요. 세다. 자, 근데 이런 흐름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범여권 후보 이 지지도로 봤을 때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우상호 수석보다는 현재까지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경향이. 강원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이광재 전 지사가 우상호 수석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차기 강원지사 여야 지지도 김진태 30.5, 이광재 20.3, 우상호 13.9. 꽤 차이가 크게 났죠. 거의 한 7%포인트, 그러게요. 6%포인트 이렇게 났고. 그리고 차기 강원지사 범여권 지지도에서도 이광재 23, 우상호 17.3에 이어서 이제 5%포인트 차, 6%포인트 차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3위가 송기현 8.1%가 나왔는데 원주에서 좀 몰표를 준 것 같긴 하더라고. 뜬금없이. 그래도 인물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광재 전 지사를 더 선호할까? 뭐 뻔한 겁니다만은 뭐 우상호 수석은 철원 출신이지만 이제 정치 인생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잖아요. 지역도 맞아요. 그렇고 네. 거기서 다선 의원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약하죠. 대통령실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힘을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잘 먹히지는 않는 모양새. 차라리 이광재가 더 낫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강원도의 힘으로써 강원도 이제 사정을 더 모아서. 잘 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우상은 좀 외지인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철원 네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강원도는 아직 이광재다. 아니 이게 조금 신기한 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이 대선 준비 기간부터 그래도 이 강원권의 모습을 보인 거는 우상호 수석이 좀 더 많긴 하거든요. 뭐 타운홀 미팅 때 어쨌든 정부 이제 인사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기도 대선 하고. 때 강원 선대위원장도 했잖아요. 맞아요. 아주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최근에 보인 건 우수석이 더 많긴 한데 네. 그 판교 중심으로 좀 계셨던 오히려 네, 그 이광재 전 지사가 오히려 더 어쨌든 아직까지 강원 도민에게는 좀 더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구나. 뭐 네. 근데 이광재 전 지사도 워낙 강원도를 계속 자주 방문하고 있고 원주도 자주 온다고 하고 뭐 평창도 자주 네네. 가고 그런다고 하니까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수석이 역부족이다.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다. 맞아요. 이 텃밭을 다지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결과만 보면은. 하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도정 평가도 물었는데요.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강원일보 조사에서는 김진태 지사 도정 운영 잘 못하고 있다가 46.5, 잘하고 있다가 39.4로 잘못하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어요. 네네. 특히 매우 잘못함이 30%에 육박했거든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강원 도민일보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도정 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 48%, 잘못하고 있다 43%. 그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냥 팥빙으로 봐야 되니까 두 개 그냥 중첩시켜서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 대체로 민주당 지지세가 나타납니다. 강원일보 조사에서는 민주당 40.8%, 국민의힘 37%, 민주당이 오차 범위이긴 네네. 합니다만 살짝 앞서는 모양새죠. 강원도민일보 조사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8%로 여기서는 11%포인트 차로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아니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정당 지지도에서는 도민일보 응답이 조금 더 격차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도정 운영 평가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도민일보가 긍정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게 그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좀 더 여론조사 신기하네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어쨌든 대체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강원도도 그 대세의 흐름은 따라가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네. 민주당 지지세가 확 올라가긴 했으니까 정당 지지율이.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그쵸. 김문수 후보가 47.3%, 이재명 후보가 43.95% 이걸로 충격 받았잖아요, 우리.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정세에서도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있냐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여론조사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치 지형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고무적일 수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맞아요. 확실히 뭐 1년 전, 2년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특히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낙관할 수는 없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요.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어필할 수도 있고. 요즘 부정 아주 뭐 그런 거 많이 하신 것 같던데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김진태 지사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잘하면은 김진태, 이광재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이광재 전 지사는 현재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차기 대통령실 인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꾸준히 내려오면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이거 뭐 분산 투자입니까? 그럼요. 여기저기 그냥 다 일단 찔러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광재 전 지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의 정치적 커리어. 그는 어쨌든 더 큰 정치적 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도지사 입이 해봤자 솔직히 도지사 안 해본 내가 안 해봤어. 다 해봤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그래서 어디 가야 됩니까? 더 위로. 더 위로 어디야? 국무총리. 뭐 더 위로 가고 싶어. 대통령. 강원 최규하의 뒤를 잇는 강원 대통령.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말 건 도민의 그렇지. 염원을 담아. 그렇지. 직선제로. 직선제 최초 강원 대통령 꿈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 처음 출범할 때 하마평이 있었잖아요. 그쵸. 들어갈 네. 수 있다 대통령실 인사에.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서 사실 이광재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에 있었다. 마지막까지. 네네. A안이 지금 강훈식이죠.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B안이 이광재 비서실장이었는데 이재명이 일단 강훈식을 강훈식으로. 선택했다. 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있었잖아요. 좀 더 상징적인 인물을 앉힐 것이냐, 아니면 실무적인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기의 계속 손발을 맞춰왔던 그렇죠. 강훈식 지금 이제 비서실장을 선임할 것이냐. 살짝 개혁 네. 이미지의 강훈식이냐, 맞아요. 안정감의 어떤 이광재냐 이런 거였는데 일단 강훈식을 선택해서 그러면은 어쨌든 전반기는 강훈식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후반기, 하반기에는 또 비서실장 어쨌든 교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럴 때 이제 이광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뭐 나름 매력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기약은 없는 거야. 뭐 지금 물망에는 올라도 그때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 또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안 될 수도 있지. 솔직히 이번에도 물 먹었다고 생각할 거야. 이광재 전 지사. 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행보가 지금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지금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서울시장은 안 나온다고 했지만은 뭐 총리 한 뭐 2, 3년 하고 또 내려가면은 다음 총리 이광재 총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것도 매력적인 거잖아. 이런 걸 또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기약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완전 확실하게 보장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둘 다 안 돼. 그러면은 야인으로 계속 남게 그렇지. 되면은 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인으로 지금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이광재 전 지사가. 그러니까요. 맨날 기사에만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답답할 거예요. 강원지사 하다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가게 당선 무효되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거의 오랫동안 쉬었다가 모처럼 이제 총선에서 이제 복귀해가지고 돌아왔더니만 또 당에서 지사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어거지로 사퇴해서 지사 나갔더니 괜히 김진태한테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야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에서도 이제 뭐 이게 주는 게 없잖아 이광재 지사한테 그렇게 네. 선당 후사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분당 갑에 나가서 험지 나가가지고 그래도 안철수랑 열심히 싸웠는데. 그것도 출구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또 뒤집혀가지고 참 마음도 속상한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안 챙겨주는 느낌도 있죠 당에서는. 네네. 사실은 뭐 자리라도 하나 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조금 복잡한 신경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가운데서 이광재 전 지사가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내처 실패야 그냥 지사나 하자. 고향 강원도로 돌아가서 절치부심하자.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날 잊지 않고 있어. 그래, 역시 따뜻하구나. 내 정치는 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강원도가 주요한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국정에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김진태 특히 이제 윤석열 어떤 정권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게이트에 연루된 이 김진태 지사를 꺾고 말이죠. 맞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강원도를 다시 이제 되찾아온다. 민주당 입장에서 탈환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상징성이 또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 관열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림까지 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 지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광재 전 지사라면 어떤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냐라는 거를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 그 판단에 따라서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우상호 수석도 고민이 많이 되겠죠. 4선 의원입니다. 네네. 4선 의원 출신이에요. 한때 국회의장까지 노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4선이면은 애초에 정무수석급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무수석은 보통 재선 국회의원들이 맞는데 4선이면 좀 오버스펙이죠. 근데 하도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급하게 출범한 정부 좀 안정감을 위해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좀 도와주러 간 측면이 있으니까 사실 여기 오래 있을 건 아니야. 내가 짠 바가 있는데. 내가 4선인데 정무수석 몇 년 하냐 이거. 뭐 내가 좀 짧게 하고 그냥 안착하면은 연착륙하면 뭐 자기 정치 또 펼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상호 수석도. 근데 마침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보통 3, 4선급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좀 서울시장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각이 안 나오고 뭐 그러면은 고향인 강원도에서 한번 새 정치의 지평을 열어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대선 때 강원 선대위원장도 했었고 대통령 타운홀 미팅까지 이례적으로 정무수석인데 동행해가지고 또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리고 타운홀 중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무수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챙기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강원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기 홍천 철도 관련해서도 발언하고 막 이런 정무수석인데. 정책 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뭐 두 분은 그렇다 쳐도 이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매치업이 그렇게 막 가슴 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턴 매치 김진태 이광재 또 진태 또 광재야. 언제까지 또 진태 또 광재야. 강원도는 인물이 없나 이런 생각 들잖아. 강원도는 이광재인가. 그러니까 답답하죠. 네. 우상호도 솔직히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그나마 강원도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던 인물이다 이 정도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저기 여의도 정치판에서 많이 봤던 인물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렇게 막 가슴이 뛰진 않는다는 거죠. 설레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상호 이제 수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을 못하니까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저는 그 강원도지사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보다 꽁 대신 닭이라는 간보다가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이게 또 강원도민들에게 또 충격을 줬던 게 우리 예전에 저 민주당의 김우영 도당위원장이 갑자기 강원도당을 버리고 서울로 런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격이 있단 말이야. 그쵸. 아니 강원도는 언제든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곳이냐? 서울이 우선이고 우리는 뒷전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우상호 수석은 반대 리버스죠. 서울이 어려워 보이니까 강원도로 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아까 여론조사가 약간 그런 민심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라는 네네. 추측을 또 해주시는 거고요. 약간 그 밥에 그 나물 같다. 아쉬움, 좀 지겨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그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언론사나 그런 곳에서도 뭔가 소스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거 도민일보인가? 도민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심지어 후보에 누구 넣은지 알아요? 염동열 전 국회의원을 넣었어요. 아니 이분은 예전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분인데 이분이 하마평에 오릅니까? 아니 무슨 생각으로 든 거예요? 나와요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소스가 이게 알게 모르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나 일단 넣어보는 건지. 염동열 늘 정도 아무나 넣는 거지. 염동열이 웬 말이야 지금 이게 언제적
구시대 정치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냐.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론조사가 어쨌든 이 전까지는 그래도 우상호 수석도 갑자기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스가 있어서 아니면은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빌드업을 만드는 건지 이게 여론을 좀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상호 또 수석은 기자들하고도 친할 거고 안 나오고 본인이 빼달라고 그러겠죠. 그쵸. 김민석 총리는 네. 자기 빼달라고 그랬잖아. 나 서울시장 빼주십시오. 여론조사 나 안 나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상호 수석은 굳이. 약간 뭐 즐기는 거 아닙니까? 빼달라고 안 하는 거면. 그러니까 지금 강원지사는 결국에는 그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우상호 그렇게 이제 3명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주당 경선이 이제 관심이죠. 맞아요. 이게 또 사실 둘 다 또 치열하게 경선 치를 만한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둘 다 자존심이 있지 솔직히 그쵸. 말해서 이광재도 그렇고 우상호도 그렇고 소위 그래도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뭐 치열하게 도지사 막 자리 당원 50 뭐 일반 시민님 50 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이거 치열한 승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대놓고 나 추대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도당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게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아마 둘이 만나서 좀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럼 우수석이 나가시죠. 그 이 지사가 나가시죠. 뭐 이렇게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제 경선까지 갈까 싶기도 합니다. 약간 그렇고요. 지사 얘기 굉장히 많이 했네. 약간 궁금합니다. 자, 그나저나 앞선 강원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기초지자체장 직무수행 평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주는 단독 권역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주시장 직무수행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강원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아까 언제 했다 그랬죠? 지난달 2일 발표했다 그랬죠? 네, 11월 2일자입니다. 여기서 원주는 부정 여론이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35.2, 잘못하고 있다가 45.3. 원광수 시정평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원주시장 얘기도 잠깐 해보죠. 그럼요. 원주시장 출마 선언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1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려한 공약을 모두 제로인 채 끝낸 지난 4년 가짜 시정을 끝내고 진짜 원주 시대를 열겠다. 가짜였다 지난 4년. 내가 진짜 시대 열겠다. 진짜 원주 시대 열겠다. 야, 강한 어딩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현수막 뒤에 저거 배너도 그렇게 달았어요. 가짜 진짜 이렇게 대비를 줘가지고 그 슬로건이 그런 거 봐요. 이제부터 진짜 원주. 네네. 요거를 좀 메인으로 잡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원주 곳곳에 현수막도 구자열 전 비서실장도 자주 걸었잖아요. 그 현수막 안 그래도 얘기하니까 그 물결 좀 넣지 말라고 누가 좀 얘기했어요. 저 보좌진 있어 그것 좀 얘기하죠. 왜 물결 넣는 거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물결. 경제야. 아니 물결 넣으니까 애들 장난 같잖아요. 좀 진지하게 해야지 그거. 아니 나름 위트입니까? 안 어울려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구자열 후보에게 좀 어울리는 걸로 하십시오. 물결은 아닙니다. 잠깐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슬로건도 이게 발빠르게 이제 바꿔서 이제 게시됐더라고요. 그래요? 요거에 네. 맞춰서? 맞아요. 뭐 딱 준비를 해놨겠죠. 잠깐 뭐 소개하면은 중부 내륙 50만 중심 도시 건설과 생활비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한 5대 권역 전략 7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뭐 그래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 거의 슬로건 느낌이에요. 5대 전략으로는 서원 지역 기업 도시의 제2의 판교를 육성하고 이거는 이광재 전 지사랑 약간 역시 코드가 러닝메이트입니까? 네. 그리고 제2 혁신 도시 유치 이거는 뭐 저 공공기관 이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맞물려 가는 거죠. 그리고 원주 역세권 의료 AX 대전환 특구 육성 이건 이제 인공지능 AI로 이제 전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의료 기기 산업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지금 정부에서 또 도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 가는 겁니다. 또 원도심의 문화 성장 지구를 재창조하겠다. 요거는 지난 선거 때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읍면 지역과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7대 실천 과제로는 생활비 반값 도시, 청년 주부 일자리 행복 도시, 교육 문화 생활 품격 도시, 촘촘한 복지 안전 도시, 7만 소상공인이 웃는 도시, 생명과 생태 도시, 시민 주권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다른 것들은 그런데 소상공인만큼은 7만 소상공인이 웃는 도시 들어가 있네요. 다 모호합니다. 근데 7만 소상공인이 웃는 도시란 무엇일까? 뭐 어떻게 웃기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약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공공교통 관련 얘기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그러네요. 시민들이 네.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점, 그리고 가장 불편하게 느낀 점이 바로 이 공공교통, 대중교통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네네. 7대 실천 과제에서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저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구자열전 실장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재선 강원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무특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 원주시장 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수입니다. 네. 2018년엔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죠. 2022년 지난 지방선거 때는 본선에서 원광수 당시 후보에게 7.11%포인트 차로 패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걸로 네, 하는데 거의 두 자릿수까지 뚜껑을 격차가 열어보니까 방심한 탓인지 뒤집혀버렸다. 네. 이번에 2전 3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찌감치 출마 선언해서 맞아요. 본인을 이제 알리고 다니겠다라는 좀 보관인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 도전하는 후보들 얘기 나온 사람들, 뭐 저희가 일전에 얘기한 하마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문군 원주시의회 부의장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구자열 후보가 출마 선언하니까 바로 또 입장문을 내가지고 뭐 공정하게 잘 해보자 뭐 이런 뉘앙스의 또 이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광문군 의원도 원주 곳곳에 현수막 그러니까. 많이 거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한번 뉴스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거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입니까? 원창묵 전 시장 4선 도전설 이거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나와요? 처음 들었을 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점점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나올 수 있다. 네. 이거 4선 이거 나올 수 있다. 원창묵 전 시장 뭐 결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원주에 오세훈이 되는 겁니까? 이거 4선 도전하는 겁니까? 사상천? 아니 이게 오세훈이 선례를 만들어 주니까 자꾸 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6선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그쵸. 야, 근데 이게 잠시 또 원창묵 전 시장에게 이입을 해보면은 이분도 지금 심경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정계 은퇴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까지는 하지만 좀 이르다 이르다. 정도로 하고. 근데 사실 도지사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삼선하고 도지사 이거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뭐 이광재 들어오고 본인이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 선회한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2번 나서 다 떨어졌어. 그것도 이겨야만 한 선거에서 지난 총선에서 마저도 졌으니까 이거 할 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치 인생에서? 다시 시장밖에 없다. 역시 나는 시장이다. 영원한 이게 원주 시장이다 나는. 어쨌든 본인이 삼성 시장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최근에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패배의 기억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창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패한 경험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삼선을 내리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는 이제 다져 오셨지만 네. 패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름 어린 시절부터 30대부터 이제 성공적인 정치가도를 달려왔던 분인데 최근에 이 연거푸 패배 이거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본인의 영향력이나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봐도 계속 패배만으로 기록된 그 이미지를 본인이 그렇죠. 계속 안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다시 강원도지사에 도전해서 절치부심을 한다면 원주에서는 원창욱 전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에 도전해서 절치부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원창묵 시장으로 봤을 때 너무 행정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그리고 때문에 실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그게 증명이 된 거죠. 맞아요. 민심은 외면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난 행정가로서는 역량 아직 있다. 그냥 과감하게 도지사 한번 가보시지. 그거 좀 그런가? 그렇습니다. 강원일보 보도를 보니까 원전 시장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는데 내년 지선 출마와는 무관하다. 아주 손살을 쳤다고 합니다. 선을 그었다. 근데 그럼 굳이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기자회견을 해요? 그 선거 안 나오실 건데. 무관하다. 난 출마할 계획 없다. 그럼 뭐 논평 하십니까? 원주통신 하십니까? 기자회견에서 뭐 하시려고 왜 기자회견 낼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하여간 뭐 입장을 내놓으신다고 해요. 이거 아무튼 지역 정가에서는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선 도전서가 궁금하고요. 이게 현실이 될지도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보는. 그 밥의 그 나물이 계속 이어지나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원광수 시장 재선 도전이 지금 확실하다. 그 기존에 이제 하마평에 있었던 김기용 도의원은 도의원 재출마로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네네. 아마 의장 자리까지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재민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정한 것 같아요. 내년 2월쯤 방향을 정할 거라고 합니다. 오, 예, 최근에 열심히 유튜브 잘하시던데. 그니까요. 쇼폼 계속 올리시는데 네. 소질이 있으시던데. 이거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시고 나중에 아니 뭐 잘 풀리시면 좋겠지만 야인 생활 할 경우에 한번 전업 유튜버가 되셔도 꽤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브 채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현수막으로 맞아요. 업로드도 아주 성실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일전에 하마평에 또 올렸었던 김보혁 국민의힘 강원도당 부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서동면 강원도 경제진흥원장 등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으로. 오. 이분은 뭐 아직까지 뭐 사실 부분이다라는 뭐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또 모르죠. 선거 다가오면은. 그래서 뭐 의외로 치열한 경선이 국민의힘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원광수 시장은 계속 이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당에서도 뭐 불안 반 뭐 그냥 어쩔 수 없다 미는 거 반 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민의힘 지금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장 대상으로 지금 공천 적격 심사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마 뭐 좀 향방이 갈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맑은 정치 보수연합의 조용기 의장 지금 시장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복당 후에 아니 복당을 안 할 수도 있죠. 뭐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복당을 할 수도 있고 네. 뭔 주제 몇 파전이야 이거 도대체. 역시 이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슬슬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되긴 하네요 확실히. 얘기가 됩니다. 선거 다가올수록 하마평 얘기는 저희가 또 자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너 되게 길게 했네 지금. 이거 하나로만 거의 1시간 채우겠어. 역시 선거 얘기가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인용한 강원도민일보 여론조사는 강원도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5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80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12.7%,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의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강원일보 여론조사는 강원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2019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리스트를 통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6.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의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 원주 문화재단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니까요. 뭐 언제는 조용했나 싶습니다만 조금 조용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박창호 대표이사 연임 문제 때문인데요. 박창호 대표이사 연임안이 지난 2일 재단 이사회에서 기습 처리됐습니다. 원래 박창호 대표를 비롯한 선임직 이사 8명의 임기는 6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임기 종료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어요. 이제 임기 마무리 잘 합시다. 이렇게 안건 상정해서 그냥 끝내는 거였거든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수고했어요. 그 마지막 이사회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번 임기에. 그런데 갑자기 임원 임기 종료안을 처리한 게 아니라 선임직 이사들이 돌연 대표이사 연임안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어요. 갑자기 기습 처리를 해버린 거야. 깜짝 놀랐지. 시정부 깜짝 놀랐죠. 당연직 이사로 있던 박태봉 시정부 문화교육국장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 쳐야 되는데 계속 아니 갑자기 연임한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시정부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를 전부 물갈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시정부 구상을 이사회가 대놓고 들이받은 셈입니다. 어딜 감히 우리를 내쫓아? 대표이사를 내쫓아? 선고감은 혁명. 실패하면 임기 만료, 성공하면 연임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자, 재단 이사회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사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시정부가 제때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표이사 연임안을 긴급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원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2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요. 이거는 뭐 연임을 시키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어쨌든 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지침상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임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
원주신문이 시정부가 작성한 원주문화재단 신규 임원 구성 방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시정부는 대표이사 등 임원 전원을 신규 공개 모집할 방침을 세우고 연임 제도 시행 여부는 이사장이 누굽니까? 원광수 시장이죠.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 원광수 시장이 결정하도록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 제도 시행 여부 이게 뭡니까?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장 권한이다.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다. 이렇게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서. 근데 시정부는 새로 뽑을 거기 때문에 새로 뽑을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임원 추천위원회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좋지. 그쵸. 뭐 시정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늘 졸속 행정해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2달 전에 만약에 새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2달 동안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임원 추천에도 하지 말고 임기 만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2022년에 임원을 교체할 때도 연임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선례로 이용했습니다. 이때도 임원 추천이 구성 안 하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입맛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돌아오는 거요. 네. 결국에 시정부는 임원 전원 교체를 목적으로 임기 만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로 원광수 시장은 지난달 박창호 대표이사를 만나 연임시키지 않겠다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했네요. 그래서 박 대표가 재차 전화로까지 확인을 했대요. 진짜 안 하는 겁니까 나? 진짜 나 연임 안 시켜요? 이렇게 확인까지 했다고 원주신문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지. 여기에 대해서 박창호 대표이사는 강원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 그동안 대표이사직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원광수 시장의 연임 불가 통보에 빡친 박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를 움직여서 연임안을 기습 처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본인이 될 때는 여러 뭐 졸속으로 진행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다 했는데 수용해서 다 됐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졸속 절차들이 그런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박창호 대표이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광수 시장을 지원하고 또 시장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시장 최측근 친원계 인사로 꼽히는데요. 결국에는 본인 연임 문제가 걸리니까 원 시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임원 추천위 구성을 이사장에게 보고했음에도 결재를 미루면서 충돌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사장의 직무유기, 원광수의 직무유기다! 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난 하라고 했는데 몇 차례나 원광수가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다. 원광수 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요.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이거는 보통 이제 아카데미 친구들이나 그쵸. 시민단체에서 썼던 표현들. 친원계 인사로 분류돼도 박창호 대표에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대놓고 할 정도. 역시 본인 문제가 걸리면은 사람이 네. 할 말 못 할 말 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게 본인의 이득 앞에서 자, 그런데 시정부는 연임안 의결이 무효라는 입장이에요. 일단 연임 여부는 이사장, 그러니까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이사회는 권한이 없다면서 특히 대표이사 연임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긴급 안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연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긴급 안건으로 해가지고 그냥 방망이 두들길 수가 있냐? 근데 이거 약간 이것도 부메랑 아닙니까? 저도 그 얘기 딱 하려고 그랬는데 긴급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정부는 그럼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긴급하다고 그냥 날림으로 처리해. 시의회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방자치법도 안 지켜. 내내 이랬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건 긴급 안건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 긴급으로 했어? 우리 이거 받아야 되지 못해 무효야 이러고 있으니 여기서 긴급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또 자세히 나중에 만약에 들어본다면 저희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야. 문화예술과야. 그러니까요. 똑같은 부서야. 아카데미 극장 철거할 때는 그렇게 긴급하다면서 졸속을 했던 문화예술과가 이제 와서 문화재단 사태를 두고는 왜 긴급하게 처리했냐. 긴급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해봐야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더구나 긴급 안건을 상정하려면 이사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명이 기권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아마 이 한 명은 저 박태봉 네, 아마. 문화교육국장 아닐까요? 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 역시 원주 문화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지침보다 우선인 원주 문화재단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는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하라고 돼 있지만 그건 지침일 뿐이다. 정관이 더 앞서는 거 아니야? 정관은 헌법이다. 헌법이 짱 아니냐? 근데 헌법 정관 보면은 뭐 임원 추천위 구성 안 해도 괜찮다. 야,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률 자문이 그렇게 네, 또 법률 자문을- 받게 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뭐 받았나 봐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창호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더라도 박태봉 문화교육국장이 직무 대리를 맡을 수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 예전에도 직무 대리 체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적 있지 않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업무 공백 안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임 불승인을 통보하고 대표이사 업무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대강으로 강대강으로 간 거예요. 부딪히네요. 네, 그래서 박창호 대표이사도 나 계속 출근할 거다, 업무 계속 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서 원광수 시장과 박창호 대표이사가 정면 충돌하면서 재단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신규 임원 선임 등 핵심 안건 처리가 지금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뭐 대충 연임시켰다 쳐. 근데 이사들은 다 끝났거든 지금 임기가. 이사 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거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박정호 대표 이사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셧다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시정부는 기존 이사회 추천 없이 임원 추천이 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당분간 올해 기준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지속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임원 추천위원회 그냥 지금 상태 이사들 없이도 가능한지를 일단 따져보고요. 네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올해 준해서 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왜 그 시도 뭐 정부도 예산안 제때 통과 안 되면은 준 예산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그냥 올해 거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자문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장기전을 대비하는 걸까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니까 지금. 그럼 박정호 대표 이사는 그냥 계속 출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옛날에 무슨 뭐 1917년 뭐 저 러시아 도 아니고 이중 권력이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소비에트와 임시정부의 갈등 같은 느낌이죠. 자, 이러나 저러나 혼란이 길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원주 문화계가. 결국 정치의 문제죠, 이거. 원주문화재단은 원광수 시정 들어서 정치적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창호 대표이사만 해도 선임 당시 재단이 정관을 개정해가며 공개 모집 없이 대표이사로 임명해 측근 보훈이사 논란 중심에 섰고요. 동안 의료인 출신이라서 전문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안을 의결하기도 전에 명패가 도착을 해서 미리 도착을 해서 이거 어떻게 예언인가? 미래를 봤나? 미래를 봤나? 어떻게 한 거지? 내정 논란까지 불거졌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 대표가 재단을 운영하고 나서는 한간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원광수 시장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다소 멀어졌다. 그니까요. 친원계가 아니라 그 원이 이제 멀어질 원자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원거리가 된 느낌이다. 약간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박 대표가 약간 이제 김진태 지사랑 더 친해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저 문화재단 행사에 김진태 지사가 엄청 자주 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은 그래도 도지사가 아무래도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춘천 문화 행사를 자주 가는데 춘천 행사도 안 가고 원주 행사를 이제 왔었단 말이죠. 항상 이제 박창호 대표가 특히 이제 함께 무대에 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 전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뭐 댄싱 카니발 이렇게 엄청 규모가 큰 행사면 그래도 몰라도 그 예전에 저쪽 그 관설동 쪽에 벚꽃 버스킹 행사 했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왔나요? 그때도 왔었어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행사까지 그 행사에 올 정도면은 뭐 에브리싱 페스티벌도 그쵸, 왔었고 네. 되게 자주 왔다는 겁니다. 뭐 노래도 부르고 왔던 것 같은데 그 여행을 떠나요도 뭐 불렀다 뭐 기사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던데. 하여간 굉장히 김진태 지사와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재단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광수 시장이 박창호 대표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 바꿔야겠다. 그때부터 쌓인 앙금이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태가 터진 거 아닌가. 오죽하면은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단 이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사장이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쵸. 아니, 이사회 근데 네. 이사장은 당연히 참석해야죠. 아니 그리고 마지막이면은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렇죠. 인사 말이라도 인사는 해야죠. 네. 근데 안 왔어요, 원광시장이 이사장이. 불철에서 미리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뭐 긴급 이사회도 아니고 정기 이사회 다 잡아놓은 건데 미리 조율해가지고 야, 근데- 이사장이 안 와버렸다. 만약에 네. 왔으면 긴급 안건을 상정했을지. 그때는 그냥 면전으로 싸우는 면전 앞에 싸우는 거지 야, 뭐. 그것도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온 건 뭐냐? 마지막까지 보기 싫다. 네. 꼴도 보기 싫다는 아니겠죠? 아무튼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하여간 뭐 그렇게 내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재단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일찌감치 박창호 대표이사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하고 새 임원으로 다 물갈이할 계획을 시정부가 세운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뭔가 삔또가 상한 것이 아니냐. 원광시장이. 이런 추측을 소설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쵸.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낙하산을 대표로 안 치니까 지금 공과사 구분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주시 문화재단 출자 출연 기관이죠, 원주시. 네네. 여기도 지금 낙하산 인사가 어쨌든 들어가서 지금 연임 문제도 울고 막 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들이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오늘도 언급되네. 야, 돌아와도 언급이 되네 이분은. 그럼요. 끊이지 않고 있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조남현 이사장도 어쨌든 측근 보훈인사 중심에 있던 분 아닙니까? 네. 이분도 지금 시정부가 컨트롤을 못해요. 거의 폭주기 현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공단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천막농성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거 청소 구간 일방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인력 감축안 지금 의결하고 강행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시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솔직히. 왜냐면 이게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니까. 근데 제어가 안 돼. 까라고 했는데 안 까 지금. 야. 조남현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요. 나는 내 길 간다. 내가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시정부 말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렇게 보은 인사의 성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주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통 보훈 인사를 줬으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관계로 묶인 어쨌든 공동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좀만 뒤틀리면은 바로 이렇게 들이받고 난리가 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명색의 공직자로서 좀 마인드가 된 사람이라 하면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그래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내가 다 참고 대의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내가 좀 참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 못 이거 다 들이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리를 위한 자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닐지. 그래서 답답하다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애초에. 문화예술가가 있는데 왜 만들었어? 왜 따로 만들었어? 문화는 어쨌든 독립성이 중요하고 또 전문성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걸 전담해서 맡아라 해서 재단을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독립성도 없어 지금. 전문성도 지금 의료인 출신 대표이사로 앉혀가지고 지금 축제 위주로만 다 하고 있고 지금 행사 위주로만 다 하고 있고 이게 뭐냐? 아니 그리고 설사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바뀌고자 하는 의도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자기 입맛대로 원하는 사람을 안 치겠다라는 그 모양새가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바뀌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 시의 의도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시가 원하는 대로 임원 선임하고 대표이사 선임하고 낙하산 또 안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벌써부터 뭐 전직 관료 출신 또는 뭐 저 시의 문화예술인 중 한 명이 뭐 지금 대표이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이거 어쨌든 뭐 좀 내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측근 인사 아니겠습니까? 막판 알박기하고 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원광시장이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약간 답답합니다. 아니 원광시장 뭐 레인덕입니까?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왜 들이받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단 인사권, 재정권 독립이 과제인데 원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원주는 더 심해. 이사장이 어떻게 원주시장이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사장도 이제 민간으로 다 선임해서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인사권도 그렇고 재정권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은 언제쯤 지켜질지 이 정말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통신 세 번째 이슈는
조국인 에디터가 꼽아주셨어요. 네, 저는 앞서서도 좀 몇 번 언급되긴 했는데 네. 현수막과 관련된 현수막. 네,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현수막 참 많이 붙어 있는데 맞아요. 네. 원주도 못지 않죠. 근데 정치 현수막 아까 얘기했던 뭐 물결 담긴 현수막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뭐 이렇게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얼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막. 원주가 좀 특히 더 그런 극우 극우의- 현수막이 더 많은 것 중심지인가? 같아요. 아니, 여기가 원래 예전부터 그 우리 공화당 네. 세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하여간 그 얘기 하시려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그래서 방면의 어쨌든 얘기입니다.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서 뭐 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제 눈에 띈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뭐였냐면은 아마 올 가을쯤에 또 이 현수막에 걸렸던 것 같은데 공무원한테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까지는 꽤 있었던 걸로 네네. 기억합니다. 제가 그 기업 도시 갔는데도 붙어 있고, 제가 여기 근처에 사는 방곡동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요. 장동에 가도 붙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이게 어디서 이렇게 딱 대량 주문해가지고 붙여놓은 것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봤던 거는 그 원주시 통합 미국 종합 처리장 선정된 그 내용으로서 원주시 공무원 노력에 농업이 잘합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그래서 뭘 했나 보다. 근데 보통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은 잘 못 보니까 저거 좀 특이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얼마 뒤에 현수막을 또 봤던 게 원주시 공무원 이모 삼촌들 사랑합니다. 야, 이건 많이 보셨을 거야. 여기부터는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이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그렇다 쳐. 공무원 노력에 그쵸. 뭐 감사, 네. 자 농업이 잘한다, 뭐 박수를 보내면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건 뭐야? 그리고 갑자기? 그 현수막 양옆에 아이들 캐릭터가 있었고 화자를 아이들로 잡아서 아이들이 맞아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무원 이모 삼촌들 사랑합니다. 네. 이 이 현수막을 이게- 딱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 화자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원주 이제 꿈이룸 커뮤니티 센터. 요게 저기 원주 교육지원청 자리 이전하는데 맞아요. 현재 부지에 이제 들어서는 거죠. 새로 들어서는 건물을 말하는 네네. 거죠. 그리고 또 뭐 메가 데이터 도시 첨단 산단, 뭐 태봉 일반 산단 유치 성공해서 뭐 원주시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이런 네. 현수막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무원에게 감사하는 현수막, 그다음 시정에 감사하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룬 칼럼 하나가 있어서 요걸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김현종 연세대학교 교수가 12월 1일 원주투데이에 기고한 삶을 묻는 정치 원주 시민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영주 교수는 저기 뭐 보통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거버넌스 관련해서 또 이분이 또 국제 정치학도 가르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방면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원주의 또 정치에 대해서 이제 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도입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제 거리에 많은 현수막이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원주시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제 현수막이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왜 시민이 공직자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런 현수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정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가 얼굴, 감사, 구호로 대체되는 순간 유권자의 의미 있는 선택도 사라진다. 정책이 없는 슬로건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 없는 슬로건은 책임 없는 정치를 낳는다. 단순히 얼굴 알리기와 정책 없는 현수막은 정치적 무능의 신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지점이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인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이 지점이 제가 가장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지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걸 보면서 저도 그 현수막을 보면서 공무원에게 감사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공무원들 많이 노력하니까 우리가 되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당연히 할 일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안 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공무원의 감사함을 표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특히 아까 그 꿈이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수막을 봤을 때 묘하게 감사함을 표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인위적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그 현수막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 칼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가 그리고 이런 구호들이
단순하게 대체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우리에게 왜 의미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할 그 지점의 선택들도 좀 빼앗아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덮어놓고 들더라고요. 감사한다. 네네. 이렇게 하니까 요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좋은 거니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화해서 그냥 정책을 평가하고 네네. 그냥 공적을 치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여기에 어떤 이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논의를 해서 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지, 이게 정말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뭐 예산은 적절한 건지, 뭐 이런 걸 두루두루 따져 가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지점인 건데, 감사합니다 하나로 그냥 퉁쳐버리면은 맞아요. 네. 우리의 이 정치적 평가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해지는 것이냐, 단순해지는 것이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현수막 하나를 좀 뭐 침소봉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걸 하나 봤을 때 그런 분위기가 좀 엿보인다라고 네. 김영종 교수는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이 계속 좀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대개 정책을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그렇겠지만, 어떤 걸 그냥 단순히 유치하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하는 그 결과, 그리고 어떤 걸 했다라는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면, 아니면 그 전의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좀 없애버리는,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적 정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들도 되게 그런 실적 위주로 많이 슬로건화 하잖아요. 국비 뭐 몇십억 유치, 네네. 뭐 무슨 도로 건설, 맞아요. 뭐 해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뭔가 바뀌고 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우리 정말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더 풍부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저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렇게 현수막이 또 뒤덮이다 보면은 맞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 했나 보네라고 그냥 넘기기 쉽상인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극단이 이번에 이제 공무원 감사 현수막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덮어놓고 다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이제 뭐 따지지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과장을 해보자면은, 아니 어쨌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죠.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칭찬 못 받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 걸어야 되냐? 아니면 뭐 다 걸지 말아야 다 걸어. 되나? 다 걸어. 다 걸어버려. 하나하나마다. 그럼 만족? 제설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제설에서 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사실 뭐 감사합니다가 그렇게 이상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감사 현수막 자체를 무조건 이상하다고 보긴 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원주시 공무원들 막 제설 엄청 열심히 했어. 진짜 막 24시간 비상대기 해가지고 막 제설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와, 시민들이 봤어. 야, 진짜 원주시 제설 대단하다. 막 어떻게 이렇게 해냈냐. 진짜 박수 보내고 싶다 해서 현수막 건 거야. 이번 겨울 제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걸었어. 이거는 시민들이 대단히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시민들이 네. 공감하고 그래 진짜 고생했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그런 현수막이 되는 건데, 그런 감사 현수막은. 근데 지금 붙는 현수막들 뭐야? 꾸미론 커뮤니티 센터 뭐 지금 권리 확정됐으니까 이거 진작에 확정된 건데 그쵸. 왜 지금 걸려? 뭐 태봉 일반 산단이나 메가 데이터 도시 첨단 산단 뭐 산단 유치 뭐 원투데이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 난 솔직히 말해서 통합 미혹 종합 처리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특정 시기에 확 붙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도시 전역에. 이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억텐? 억텐이라 그래야 돼? 갑자기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공무원한테 맞아요. 감사해야 되는 분위기를 막.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진짜 시민들이 이런 사안에 공감을 하면은 그런 현수막이 안 붙어도 어련히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원주시 진짜 잘하고 있네. 이번에 진짜 일 제대로 하네, 이래야 되는데, 현수막을 보고 당황스럽잖아요. 뭐 했는데 감사하다는 거야? 뭐 했어? 뭐 했는데? 갑자기 왜? 뭘 감사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 현수막이. 맞아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억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저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특정하게 좁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선정, 그다음에 유치 이런 것들은
물론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근데 뭐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함께 해서 유치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뭐 원주시의 성과입니다. 요 정도만 돼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제 원주시 전역에 와 이렇게 달리고 이러면은 그것도 좀 어색하다, 억텐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좀 상찬하는 느낌이다? 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좀만 버티면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한 건. 이게 주어는 지금 공무원으로 했지만 결국 누구였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원광수 시장을 대놓고 못 쓰니까 그냥 공무원으로 승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굳이 이걸 걸었냐. 보세요. 원광수 시장의 노력에 농업이 잘합니다. 이거 대놓고 노골적으로 걸긴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원주시 공무원으로 치환을 했고, 원광수 시장 뭐 3촌이라 해야 되나? 원광수 시장 3촌, 원광수 3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걸고 싶은데.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나 뜨거우니까 그걸 못하고.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원광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걸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원주시청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한테 감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광수 시장을 상찬하는, 말씀하신 거죠. 상찬하는 그런 현수막을 간접적으로 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그게 그래서 불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거 대놓고 그냥 시장 축혀 세우는, 선거 앞두고 분위기 조성하려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일제에 달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작업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진짜 그냥 억텐이야 이거.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 이게 봤을 때. 뭔데 저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고맙지 않다가 아니라 이걸 보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직관적인 느낌이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색해요 말 그대로. 아니 그리고 농업 이 통합 미국 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나마 나은 게 이게 어디에서 걸었는지 이 원주시 청년 후계 농업인 연합회라는 게 그래도 명시돼 있어요. 근데 꿈이름 커뮤니티 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이게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누가 이걸 고마워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굳이 아이들이 화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좀 그 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고맙다면은 내가 속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게시를 하는 그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요거 꿈이름은 저 달린 거 아니에요? 저 어디서 했는지 아래에 저거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은 좀 흐릿해서 안 보입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직접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못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감사 현수막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제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약간 이거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밑에. 네, 하단에. 그러니까 이게 제 사진이 흐릿해서 안 보이지만은 뭐 어디 단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그나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서는 뭐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좀 억텐인 것 같다. 아니 저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달았냐. 왜냐면 뭐 단체가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우리 저기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여론 조성할 때는 뭐 별의별 단체 이름 다 만들어가지고 막 어디 챗 GPT 돌린 것 같은 이름으로 막 달았잖아요. 그건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게. 근데 그 현수막 주체 그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는데 이런 공무원 감사 현수막 건 분 중에 그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특히 이제 단구동 쪽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분이 이제 저희 통일 아파트 쪽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공무원 감사합니다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맞아요. 출마 예정자분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진짜 김영종 교수님이 말한 정치인이 이게 뭐 그냥 감사합니다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구도 비슷해가지고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다른 시민 사회 단체가 뭐 모양 그게 형식적으로라도 시민 사회 단체가 다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 걸고 이름 석자고 공무원 감사합니다 하는 건 너무 뜬금포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런 걸 봤을 때 더더욱 저는 맞아요. 약간 저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분이 이런 현수막을 달았네. 공무원 감사 현수막. 근데 그 주변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단 그 공무원 감사 현수막인데 이거 어디서 분위기 조성하라고 이게 뭐 들어간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해를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오해가 들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한식에 집중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 현수막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방선거 또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네.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네, 마지막 이슈 지역의 랜드마크 관련된 소식인데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원주시 차원에서의 첫 무장의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최근에 사람 많아요, 참. 아, 정말 많아요. 케이블카 개통하고 네. 나서 한참 전에 작년 방문객을 뛰어넘었고 맞아요. 역대 네. 최고 기록 거의 써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시정부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첫 무장의 관광지로 조성한다. 맞아요. 이 원주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시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첫 열린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원주가 관광공사 본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요 관광지가 이동 약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올해 들어서도 언론에서 몇 차례 보고되기도 했었고. 원주 MBC가 이제 보도를 했죠. 네네. 뭐 그리고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다든지, 맞아요. 뭐 안내 점자 안내라든지 이런 게 뭐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포함해서 제가 이 휴식기 사이에 원주 안쪽 휴식기 사이에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이제 4차례나 뭐 다녀올 일이 이게 있어가지고. 저기 행사 진행 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맞아요. 네, 현업 네.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소식이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음. 이 주요 열린 관광지 로 선정돼 있는 그 곳 자체가 도내 이제 9개 시군에서 총 24곳이 지금 조성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 차례 방문한 건뭐 맥커피입니까? 뭐 네. 얘기해 주실 줄 아는데 그냥 자기 자랑이니까 내 차례 갔다. 뭐 갔더니 실제로 진짜 이게 좀 불편해 보이더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실 줄 아는데. 그거 좀 뒤에 얘기할까 뭐야, 그럼 이따 얘기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갖고 온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알았어요. 드리다 보니까 이어주시죠. 네. 그 열린 관광지가 춘천에 9곳 네. 있고 지금 강릉에 7곳 있고 속초, 횡성, 영월, 동해, 정선. 춘천 9곳 있을 동안 먼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문제 있는 건데 진짜 이거는 네. 관광 도시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이래? 그래서 이번에 첫 열린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받았을 때의 장소들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촉지 음성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좀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촉지가 이제 뭐 점자 같은 네, 거죠, 점자 일종의? 같은. 네, 그래서 뭐 관광지 전체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조성하면서 이런 편의시설, 이런 그런 다양한 관광지 위치를 픽토그램이라든지 점자로 표기하거나 그다음에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한 그 표지판은 안내판을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려운 건도 아닐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진입 경사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단에 핸드레일, 점자 표시,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무장의 동선을 조성하는 그런 이동 약자들이 가장 절실한 네. 부분이죠. 그리고 뭐 장애인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매표소 높이 개선, 그다음에 출입문을 이동 약자들, 그다음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한 가족 화장실, 그리고 수유실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가는 그런 것들이 대다수 지역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모양들이고. 아니 근데 이거는 열린 관광지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 이마저도 잘 안 하는 공모서까지 것들이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많다 보니까 하긴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이고 조금 더 이 지역마다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들을 살펴보면은 그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해수욕들 많이 즐기시는데 이게 이런 이동 약자분 그들도 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끔 워터 체어를 이제 마련해서 워터 체어. 네, 이게 또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동식 그 휠체어 같은 거죠. 간이 휠체어. 물에 뜨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여기 모래... 튜브 같은 것들도 있고 네. 모래사장 일단 이게 저기 사진을 첨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래사장 위에 일종의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네네. 워터 체어라고 합니다. 네. 카펫 같은 걸 깔아놔서 일단은 물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에 맞아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게 그 물에도 뜰 수 있는 워터 체어로 이제 돼 앉아 있어가지고 있는 이 바퀴가 달린 이 의자 같은 네네. 이게 이제 워터 이동수단. 체어라고 이게 이제 튜브도 연결돼 있고 해서 이걸 타고 이제 떠서 다닐 수 있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즐길 수 바다에서. 있게끔 돕는 이런 것들도 이거 있고. 처음 봤어요 저는. 오. 그리고 특히 전에 이게 춘천이 9곳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춘천이 이런 부분에서 좀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밀정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동반할 수 있는 그 레일바이크 열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도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의야모에 있는 킹 카누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카누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동 의아모에 약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카누가 있구나. 저도 이번에 킹카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강가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의아모에도 있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레저를 함께 직접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저기 원주도 어쨌든 지금 논란이 많긴 합니다. 방곡금대 관광열차에는 이런 이동 휠체어 탑승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런 걸 잘 해놨을지 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의 사례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제가 이게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상상해보면 저는 사실 많은 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저기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면은 케이블카의 그 하차장에서 출렁다리 입구까지는 간이 경사로가 돼 있어요. 출렁다리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출렁다리 앞까지는 갈 수 있는 앞까지는 거예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포토존도 사진 찍을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출렁다리의 풍경까지는 볼 수 있어요. 출렁다리를 건너지 못하나요? 건너진 못할. 아 그 바닥이 거예요. 안 돼요. 네. 제가 출렁다리 여기서 반전 전 못 가봤습니다. 출렁다리 아직. 네 아무튼 그러니까 출렁다리가 이게 그 철제로 뚫려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를 건너질 못할 거예요. 네. 오. 그리고 심지어 그 출렁다리를 못 건너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저희도 그 행사 때문에 갔을 때 어쨌든 여러 이유로 출렁다리를 못 건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출렁다리 건너고 난 뒤에 다시 케이블카로 오는 그 하늘 정원 데크길이 있어요. 그럼 그 데크길을 통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거긴 또 계단이 워낙 가파르게 돼 있기도 해서 그 데크길 중간중간에 우회로가 없군요. 네, 그래서 거기는 또 휠체어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실상 입구까지밖에 못 가거나 아니면은 그 데크길 그 계단 옆에 리프트를 달거나 아니면 우회로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상 제가 봤을 때는 우회로를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나마 있는 선택이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계단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열린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코스를 즐길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뭘 이제 시작한다는데 걱정이 많아 그렇게.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못했을 때 좀 혼을 내시지 뭐 하기도 전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과연 될까? 기술이 있겠죠. 5억이나 드린다는데 뭐 우회로를 만들든 리프트를 달든 하겠죠. 그래도 돈 들여서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치악산 바람길 숲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 곳을 보면은 그 지상 레벨에서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금 더 이동약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치악산 국립공원만 해도 무장애 탐방로를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마 시정부는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조금 더 높게 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시정부가 그 계획한 거를 저도 봤는데 거기서는 그 바람길 숲도 이어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네, 무장애 관광지 조성. 여기 이걸 시작일 뿐이지 이어서 바람길 숲이라든지 저 방곡역 광장 포함해서 거기랑 이제 반계리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주요 관광지로 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첫 시작 자체를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곳부터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여기가 사람 제일 많이 가는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 어려워도 하긴 해야죠. 뭐 어렵다고 제일 늦게 해요? 방치해요? 제일 먼저 해야지 오히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선이 되더라도 당장의 빠른 개선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다려봐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왜 이렇게 쉬는 동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어요? 난 걱정이 많아. 아니 5억으로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못했으면 욕하고. 오케이. 제대로 하는지 응원해주는 애지. 왜 이렇게 내가 가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십니까 우리 원주시에.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관광공사 돈 받아서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문체부 돈 받아서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회로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출렁다리 저기 뭘 깔든 가운데를 뭘 깔든 휠체어 갈 수 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자고요. 네. 응원하며 희망적으로 좀 끝내야지. 잘 되기를. 이게. 마지막 이슈인데 이게 이게 첫 무장애 탐방로 조성합니다 해놓고서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복귀 첫 방송부터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출렁다리를 잘 즐기실 수 그렇죠. 있게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잘 정- 되기를. 정작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부터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현장 파악을 좀 해봐야 돼. 네. 나도 가면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올라나? 이게 그렇다니까. 열린 관광지가 될라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원주가 어쨌든 해야 될 곳이 많아요. 맞아요. 네. 뭐 한 곳도 없대잖아. 지금 춘천이 아까 몇 개, 9곳이고 개. 응. 강릉 7곳인데 지금 빅3 중에 자존심도 이런 건 자존심 안 상하시겠죠 항상. 이래놓고 무슨 치악산 케이블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요, 안 평소에 돼요. 이동약자 신경 쥐뿔도 안 쓰면서 케이블카 만들 때나 무슨 이동약자들 위해서 우리가 만듭니다. 이 말을 좀 골라서 해야겠다. 이 난리를 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잘 조성해 그럼요. 나가자고요. 소문산 그랜드밸리 해서부터 지금 반계리 은행나무도 광장을 조성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동약자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휠체어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대 바닥 상태가. 그쵸, 그리고- 광장 조성되고 나서. 맞아요. 거기가 또 어. 광장으로 조성 잔디밭이다 보니까. 그 이게 배리어프리하진 않다 전혀. 네. 그런 얘기도 해서 거기도 이제 뭔가 좀 개선이 노력들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강원 가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원 맞아요. 가면도 아마 네. 턱이 이렇게 중간중간 꽤 많을 거예요. 거기 네. 이동약자분들 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주요 관광지들은 빨리 좀 해야 한다. 전통시장도 지금 가기 어려워. 미로 예술시장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동약자분들? 안 돼요. 안 네. 돼요. 자유시장 지하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 떡볶이 먹으러 어떻게 가요? 작동을 돈가스 어떻게 안 하는 먹어요? 것 같은데. 만두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두 어떻게 먹으러 가냐고.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마 우지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소금산 그랜드밸리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빨리빨리 지금 개선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 네. 돈으로는 근데 소금산 그랜드밸리만 하기도 벅차겠는데. 그래서. 시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셔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늦은 만큼 개선의 시작이 되어 빨리빨리 네.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하며. 억지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끝으로 잠깐 홍보 시간. 1980년 4월 사북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을 원주에서 함께 봅니다. 무료 상영회가 열려요. 사북 사건 우리 예전에 그 호정이 나왔을 때 잠깐 탐광 얘기하면서 맞아요. 언급을 네. 했었는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약 한 달 전인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정선군 사부급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에서 광부와 주민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어용 노조의 분노에 사부급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이 영장 없이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요. 28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폭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침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사북 사건 진실 규명과 국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실 규명 제대로 안 하고요. 사과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사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또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이 영화가 특히 그 촉발점이 됐죠. 네네. 최근에 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그런 점에서 더 시의성이 있고 관심이 가는 영화인데요.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뒤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롯데시네마 남원주 3관에서 열리는데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남원주지만 무실도 아닙니다. 단구동입니다. 단구동 롯데시네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영화를 10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헷갈려서 남원주 아이씨 그럼 무실동이네. 그러니까요. 이거 아닙니다. 남원주 단구동이에요. 단구동, 네, 네. 단구동 롯데시네마. 무실동은 롯데시네마 무실입니다. 롯데시네마 그렇죠. 무실. 네, 남원주 단구동 롯데시네마 3관에서 무료 상영이다. 무료 상영. 이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그냥 됩니다. 이 시간에 가서 보면 되나요?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니까 빠르게
지금 듣자마자 보자마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영화 상영 뒤에는 박봉남 감독과의 GV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생생한 이야기 또 궁금한 사항 또 물어볼 기회도 있습니다. 1980 사부 요즘 한창 뜨거운 다큐멘터리인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운 좋아하는 척 170회 오랜만에 복귀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말이 많아져 사람이. 오늘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막 뭐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길게 느려 말하고 이래가지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좀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네, 그래도 어떤 분들 원하시는 대로 거의 2시간 좀 채웠거든요. 엄청 길게 하긴 했습니다 오늘. 좀 소감 어떠세요? 이거 낯간지럽지만 좀 이런 거 얘기해 보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참았던 게 많은 건지 그냥 이렇게 말이 나도 모르게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코너 2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슈 척척까지 해가지고 그 환경미화원분들 투쟁 왜 하는지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뺐습니다. 다음 주에 하든지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희 복귀했는데 느낌 어떠신지 네네. 의견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소통함이 열었습니다.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죠. 또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로 구글 폼입니다. 이곳으로 의견, 사연, 제보, 칭찬, 항의, 오류 신고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의도. 네. 그럼요.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방송에서 읽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감안하고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소 좀 길고 길었던 텐션 조금 높게 해봤던 좀 설레네요. 아직도 약간 가슴이 좀 뛰네. 오랜만이니까 좀 긴장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170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